흥분의 이동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일단 흥분이 뭐냐면, 흥분이 막 화가 난다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화가 난다면 화가 막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잖아. 그건 아니고. 흥분이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이게 신호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신호의 이동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 신호를 이동시켜주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뭐라 그래? 뉴런이라고 하지.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뉴런에 대해서 먼저 볼 겁니다. 뉴런의 구조와 기능. 그림 그리기 싫은데. 그림 그려야 돼요. 어떻게 알았지? 그림을 이렇게 표창 그려주시고, 이게 표창 그려주고 쭉 이어서 뿌리, 잔뿌리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창의 끝부분에다가 또 잔뿌리. 그리고 표창 가운데 동그라미. 그리고 이 길게 쭉 줄 그었잖아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소세지를 붙이면 됩니다. 소세지 이렇게 붙이고, 소세지 중간에 있는 선을 지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아직 안 그리길 잘해. 됐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운동 뉴런의 그림인데,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이 뉴런의 구조를 좀 구분해주면, 일단 크게 신경세포체와 신경섬유로 나뉩니다. 신경섬유. 자, 이 중에서 그럼 신경세포체는 뭐냐면, 신경세포체가 이 부분이 신경세포체입니다. 이 부분이 신경세포체. 자, 이 신경세포체 안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바로 핵입니다. 핵. 그래서 자, 신경세포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럼 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에 의해서 물질 대사를 결정할 수 있어서, 따라서 이 신경세포체가 뉴런에서 물질 대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질 대사의 중심이다. 자, 그러면 이 신경섬유에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경섬유는 가지돌기와 축, 들어봤니? 축삭돌기로 나뉩니다. 자, 근데 가지돌기는 좀 공간을 좀 남겨놓고, 축삭은 조금 많이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3칸 정도? 3줄 정도 남겨놓으면 돼. 자, 가지돌기는 누구냐면 요 놈이 가지돌기예요. 여기 신경세포체, 이 뉴런에서는 신경세포체 끝부분에 달려있는 얘가 가지돌기입니다. 가지돌기. 그러니까 이것도 가지돌기고 이것도 가지돌기겠죠? 그리고 가지돌기 말고 축삭돌기는 이 부분이 축삭돌기입니다. 여기 전체. 여기 전체가 축삭돌기. 축삭돌기 또는 축색돌기 같은 말이에요. 이 한자가 음이 색도 있고 삭도 있어. 그래서 한자 같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이 두 가지인 한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가지돌기는 뭐냐면, 자, 이 가지돌기에서 이 가지가 나뭇가지의 가지가 아니라 가지다에서 가지야. 가지다. 알겠죠? 그러니까 받는 거야, 주는 거야. 가지는 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돌기는 흥분을 받는 돌기입니다. 흥분을 받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흥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흥분을 줄 수는 없고 갖기만 가능하다.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축삭돌기는 또 구조가 3가지로 나뉘는데, 여기 맛있게 생긴 이 소세지가 마리집이라고 하고요. 마리집. 자, 이름도 참 잘 만들었어. 원래 한자로는 수초라 그래, 수초. 근데 이걸 한글화 작업으로 바꾸면서 마리집으로 바꿨거든. 나 처음에 볼 때 되게 이상했어. 마리집이 뭐지?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마리집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둘둘 말려서 형성된 부분이란 뜻이야. 둘둘 말려 형성된 건데 누가 말린 거냐면 슈반스포가 말린 거예요. 오케이.
휴반세포의 막이 늘어져 막이 둘둘 말려 형성되었다. 말려 형성.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게 추사돌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추사돌기에 이 막이 쭉 늘어나면서 말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이 쫙 늘어나면서 둘둘둘 이렇게 말린 게 아니라 다른 세포가 말린 거라고요. 알겠죠? 이거랑 별개인 세포인 휴반세포가 쭉 늘어나면서 말린 거라고. 알겠죠? 그 세포를 휴반세포라고 얘기하고 이걸 별개인 세포라고 구분하는 이유는 이 마리집을 딱 잘라서 단면을 보면 속 안에 핵이 따로 있어. 왜냐면 지금 이 전체 뉴런의 핵이 여기 신경세포체에 들어있잖아. 근데 이 마리집마다 핵이 따로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의 세포라고 얘기하고 그 세포의 이름을 이 본인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휴반세포라고 이름 붙인 거야. 알겠죠? 만약에 심준이가 발견했다면 심준세포가 됐겠죠. 알겠죠? 가지면 진짜 희곡될 것 같은. 이 휴반이라는 사람이 동물세포를 연구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저명한 그런 학자야. 욕하지 말라고. 이거 안 했다고. 자, 그리고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곳은 뭐라고 하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끊어져 있다. 그래서 그럼 이것도 사람 이름 붙인 거예요? 지 이름 붙인 거예요? 랑비에가 발견한 결절이다. 그래서 랑비의 결절. 그 유럽 애들은 자기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해. 그래서 뭐 그것도 있잖아. 포르쉐도 지 이름 붙인 거죠. 포르쉐 박사가 만든 거고. 벤츠도 벤츠가 자기 이름 붙인 거죠. 메르세데스 벤츠. 자기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더라고. 람보르기니도 지 이름 붙인 거예요. 페라리도 지 이름 붙인 거예요. 심중이 차 만들면 심준차가 되는 거죠. 심준 모터스. 강지영윤 차종이.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좀 다르게 생겼죠? 이 마지막 부분을 축삭말단이라고 합니다. 축삭말단. 총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축삭말단. 자, 근데 이제 마리집을 좀 자세히 좀 보면, 이렇게 휴반세포로 둘둘둘둘 말려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세포는 맞고, 그리고 이게 둘둘 여러 겹의 막으로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이온의 출입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둘둘 말려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온의 출입이 억제가 되고, 이온의 출입이 억제가 되니까 막전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전이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온리 휴지막전이만 형성한다. 온리 휴지막전이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 지금은 좀 헷갈려도 나중엔 굉장히 함종으로 많이 나온다. 자, 마리집은 막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오로지 휴지막전이만 유지한다. 알겠죠? 자, 이거랑 비교해서 랑비의 결절은 이게 둘러싸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온의 출입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막전이의 변화가 나타나고, 막전이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활동전이도 가능합니다. 활동전이도 발생한다. 지금 누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마리집과 사이사이에 람베의 결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도약전도가 가능합니다. 도약전도라고 하는 건 도약한다, 점프한다는 뜻이죠. 점프해서 전도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다, 느리다, 빠르게 전도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가로치고 페이스트라고 일단 써놓고 도약전도가 되는 원리도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지금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서. 그리고 축삭말단은 아까 전에 가지돌기는 흥분을 받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랑 비교해서 축삭말단은 흥분을 주기만 가능합니다. 얘는 흥분을 주기만 가능한다. 근데 왜 이게 주기만 가능한 게 왜? 너무 불공평해? 아낌없이 준다. 본인은 이게 기능에 따라 다른 거지 뭐.
남자는 주고 여자는 받는 것처럼. 뭐 기능에 따라 다른 거지. 뭐 누가 유리하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지. 남자는 왜 받으면 안 돼? 남자는 못 받죠. 성적으로 못 받죠. 이게 야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한테 야한 얘기일 줄 몰라서 나한테는 야한 얘기가 아니야. 야한 얘기 아니야. 그냥 생물학적인 이야기야. 근데 이 흥분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추상 말단에 시냅스 소포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자, 이 시냅스 소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포함.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시냅스 소포가 많이 존재하니까 다음 노드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전달이 가능해진다고. 어디서? 축상 말단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능한 흥분을 주는 부분하고 받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뉴런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동그란 부분이 이 신경세포체고, 이 부동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축상 말단입니다. 그리고 신경세포체에는 가지돌기가 붙어 있고, 자, 그러면 축상 말단은 줄 수 있고, 이 신경세포체에 붙어 있는 가지돌기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반대쪽으로는 못 넘어가는. 그래서 이 전달 방향이 정해져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조고, 그럼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뉴런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뉴런의 종류. 자, 구분 기준에 따라 첫 번째 마리집의 유무에 따른 종류. 자,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마리집이 있는 뉴런을 마리집 뉴런. 자, 마리집이 없는 뉴런을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집 뉴런은 마리집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도약전도가 가능해서, 도약전도가 가능하니까 빠르다. 상대적으로 민마리집은 그게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느린 거죠. 도약전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마리집 하나하나가 무슨 세포다? 마리집 하나하나가 휴반 세포니까 방금 전에 그렸던 이 뉴런들은 한 개인 세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세포였던 거죠. 마리집 하나하나가 세포니까. 그래서 자, 마리집이 있는 뉴런은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다세포입니다. 다세포성 뉴런입니다. 뉴런은 하나의 세포 아니었나요? 그런 조건들은 어디에도 없었죠. 왜냐하면 뉴런이라고 하는 게 정의는 뭐냐면 신경계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했지, 하나의 세포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포든 한 개인 세포든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기만 하면 뉴런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상대적으로 민마리집 뉴런은 마리집이 없으니까 한 개인 세포인 거지. 아무리 길어도 한 개인 세포인 거지. 그래서 얘는 단세포성 뉴런이다. 단세포성 뉴런이고, 당연히 내가 쓰진 않았지만 도약전도가 불가능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느리겠죠. 이건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 기준이 기능인데, 자, 이 기능에 따르는 이 뉴런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이따가 별표. 왜냐면 지금 이 기능에 따른 뉴런의 종류는 다음 단원인 신경계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다져놔야 신경계도 내용들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자, 기능에 따른 뉴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 들어봤을 거야. 감각 뉴런. 감각 뉴런 들으면 또 생각나잖아, 이제.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 중학교 때 배우지. 그랬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를 뭐 애들이 안 배웠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대체 왜 안 배웠다고 얘기하는지. 본인이 모르는 건 안 배운 거지 뭐. 자, 감각 뉴런은 그 기능이 뭐냐면, 자, 감각기에서 받은 흥분을 중추신경계에 전달해 줍니다.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호를 때리면 시호는 느낄 거야. 느껴지죠?
흥분하시. 만져지죠? 느껴지죠?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잘 느껴 흥분하시.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감각기에서 받은 흥분을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됐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뇌로 전달해주는 신경이 무슨 신경이다? 감각신경인 거고 그 감각신경을 구성하는 뉴런들을 감각뉴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뉴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감각뉴런의 기능을 감각을 시켜준다. 그래서 감각뉴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위치적으로 따진다면 이 감각기의 위치는 몸의 바깥쪽에 있죠. 몸의 바깥쪽 겉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자 중추신경계는 우리 몸의 중심에 있다고. 그러면 이 감각뉴런의 흥분의 방향을 외부에서 중심 방향으로 전달해 준다고요. 흥분의 방향을. 그래서 주원이가 주원이 목을 안 그랬다 미안해. 와 이거 깡통을 실에 매달고 돌렸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 깡통이 등속 원운동한다 치자. 그러면 이 실에 연결된 장력에 의해서 무슨 힘이 전달되냐면 구심력. 이게 구심력이 전달되고 바깥쪽으로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원심력이 작용하니까 등속 원운동 하는 거지. 그러면 이 구심력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외부에서 중심 방향으로. 원심력의 방향은 중심에서 외부 방향이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중심으로 향하는 이러한 이 방향은 구심력의 방향하고 똑같지. 그래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구심성 뉴런이 뭐냐면 구심력의 방향으로 전달한다 그런 뜻이고, 자 신기하게도 감각 뉴런의 기억과 구심성의 기억이 같다. 기억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연합 뉴런은 뭐냐면 운동 뉴런 먼저 합시다. 이거랑 비교해서 운동 뉴런은 운동 뉴런의 기능은 중추에서 시작한 명령을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합니다. 자, 반응기에 전달한다. 자, 반응기가 혹시 뭔지 아니? 반응기. 맞습니다. 자, 반응기는 반응기관의 줄임말로 반응기관은 그냥 근육이다. 근육과 같다. 자, 그러면 이 중추신경계가 근육한테 명령을 준 이유는 움직이라는 거지.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신경을 운동 뉴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중추신경계의 위치는 중심 방향. 얘는 중심 방향이고, 그리고 반응기는 몸의 외부에 있으니까. 자, 중심에서 외부 방향으로 흥분을 전달하니까 따라서 이 운동 뉴런은 무슨 성 뉴런이라고도 한다? 그렇지. 원심력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원심성 뉴런이라고 한다. 그냥 같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다른 건 없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이응으로 같죠? 이응. 이렇게 외우라고요. 자, 그럼 연합 뉴런의 기능은 뭐냐면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각 뉴런의 흥분을 받아서 운동 뉴런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치우를 때릴 건데 참아. 알겠지? 아프다고 나 때리지 말고 참았죠? 이 정도는 그래 나이도 많으니까 좀 참지 뭐 그래서 생각한 거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다 참을 수 있잖아. 이렇게 때리는 거죠. 이 정도 참을 수 있잖아. 안 참으면 여기 사이코잖아. 근데 내가 만약 칼로 찔렀어요. 못 참죠. 내가 만약에 칼로 찌르는 순간 얘는 난리가 날 겁니다. 막 발로 치고 나 싸대기 때리고 난리가 날 거라고요. 그때는 이 중추신경계가 반응기로 명령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연합 뉴런이 감각이 왔을 때 그냥 뭐 참자, 전달하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판단할 수 있다. 그게 연합 뉴런의 기능이고 결국엔 그런 연합 뉴런들이 모여서 중추신경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이다. 혹시 중추신경계에 뭐 있는지 아니? 네 척수. 맞습니다. 뇌와 척수입니다. 척추 말고 척수. 진짜로 척추하고 척수를 구분 못하는 여자도 있더라고.
나 대학교 때 소개팅을 했는데 진짜 골이 비었어. 너무 비었어. 나 그래서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골이 비었어. 아, 세상은 공평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데 와, 진짜 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골이 비었으니까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러니까 나는 순수 이과생이니까 약간 이과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 전혀 못 알아들어.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한 거구나. 아니, 척추하고 척수를 구분 못 한다니까? 그게 왜 나오는 이거를 내가 잘못한 거야? 차이 맥락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IQ가 60이야. 아니, 그래서 차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또 차 얘기도 못 알아들어. 마력이 뭔지도 모르고 토크도 뭔지도 모르고 브랜드 얘기도 브랜드 이름도 하나도 모르고 아는 게 없어. 아는 거는 화장밖에 없나 봐. 화장 엄청 잘했어. 꾸밀 줄만 아나 봐. 뭐라고? 꾸밀 줄만 아나 봐. 그래서 여자는 똑똑해야 된다는 게 그때 생겼어. 여자는 못생겨서 똑똑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했어. 와, 너무 멍청해. 걔가 아마 학교가 어디였지? 동덕여대인가? 동덕여대였을 거야. 선생님의 성경책 아니, 동덕여대가 그렇게 많이 공부 못하진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은 치는 애들인데. 근데 아마 예체능계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춤추고 막 이런 애들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진짜 칼 대화의 스킬이 내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감각 뉴런들의 특징,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을 알아야 그림에서 문제 봤을 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게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자, 구조적인 특징이 감각 뉴런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양쪽에 신경 섬유가 있고 신경세포체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감각 뉴런은 여러 개의 감각기에 연결돼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받아야죠. 왜냐면 전달하는 역할이니까. 감각기에서 받은 정보를 후다닥 받아서 후다닥 전달해 줘야 되는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받으려면 가지돌기의 숫자가 어때야 돼? 가지돌기의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앞에 뭐가 걸리적거리냐면 신경세포체가 걸리적거렸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전에 그렸던 이 그림에서 얘처럼 돼 있으면 많은 거를 결합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신경세포체를 옆으로 붙여버리고 가지돌기 숫자를 늘려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가지돌기가 발달하는 대신에 신경세포체는 퇴화되었다. 가지돌기를 발달시키고 신경세포체는 퇴화됐다. 옆에 찌그러져 있으면 감각신경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리집이 있기 때문에 마리집 뉴런이고, 자, 근데 우리는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우리 척추가 있죠? 이게 뼈가 있잖아, 뼈. 척추동물은 척추만 있으면 척추동물이야? 그럼 척추가 없으면 무척추동물이야? 뼈는 있지만 척추가 없으면 무척추동물이니? 그러니까 무척추동물의 정의가 뭐냐고요? 무척추동물의 정의가 뭐냐고. 척추가 없는 동물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뼈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죠? 무척추동물은 뼈 자체가 없는 게 무척추동물이야. 척추만 없다고 무척추동물이 아니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무척추동물들의 예가 뭐가 있냐면 뭐 오징어, 연체동물, 오징어, 문어, 뭐 조개, 쉬다면 누구야? 조개, 그리고 불가사리, 뭐 이런 애들 있지? 뼈가 없는 애들. 근데 우리 같은 척추동물들은 이 감각신경이 마리집 뉴런인데, 무척추동물들은 감각 뉴런의 마리집이 없습니다. 알겠죠? 무척추 척추 올리. 동물의 경우에는 민마리집이다. 뭐 대표적으로 오징어. 자, 그럼 오징어는 민마리집 뉴런이니까 감각이 느리다 빠르다. 느리다고 생각해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열나 빠르죠. 왜 빠르지는 좀 이따가. 그러니까 빠르긴 빠른데 이 마리집에 의해서 빠른 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빠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연합뉴런은 길이가 되게 작죠. 감각신경은 이 손끝에서부터 이 척수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몸이 크면 클수록 더 길겠죠. 키가 크면 클수록 발끝에서 연결된 게 척수까지 연결되니까 하나의 뉴런은 굉장히 길겠죠. 그치? 그런데 연합뉴런은 뇌를 구성하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 머리가 심지어 저 머리가 좀 크니까 잠깐만 좀 천천만 대볼게. 왜 싫어? 좋아요. 대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길어봤자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얘가 제일 크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알았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어봤자 얘만큼밖에 안 되니까 마리집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속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게 길수록 이게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연합뉴런은 마리집이 없습니다. 척추동물도. 그리고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큽니다. 약간 대두처럼 전체 길이는 짧은데 전체 길이에 비해서 신경세포체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연합뉴런은 신경세포체가 발달되어 있다. 신경세포체가 발달. 자, 그리고 마리집이 없는 민마리집 뉴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집이 있어봤자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운동뉴런은 노멀하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림 그렸던 게 바로 운동뉴런입니다. 네, 맨 처음에 구조 알려줄 때 그림 그려줬던 그림 있죠? 맨 위에 그린 그림, 그게 바로 운동뉴런이라고. 그러니까 맨 위에 그려준 그 그림에 대한 뉴런이 모든 뉴런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뉴런만 그린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뉴런의 구조를 설명할 때 그냥 운동뉴런으로 설명을 해. 알겠죠?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운동뉴런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노멀하고 그리고 마리집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집은 뉴런이다. 하지만 또 누구는 민마리집이다? 무척추 동물은 또 민마리집입니다. 무척추 동물들은 민마리집이다. 그러면 식물은 어떨까요? 식물. 내가 지금 동물만 얘기하고 있는데 식물은 신경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신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이렇게 칼로 자르고 찌르고 이러면 아프잖아요. 이게 감각신경 때문에 아픈 거란 말이야. 근데 식물은 자르고 베도 누가 그래? 밟지 말라고. 그거는 F인 사람이 만든 말 아니야? F인 사람이 식물도 아플 거예요. 밟지 마세요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과학적으로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아픔은 느끼지 못한다고. 이 식물만의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우리와 같은 아픔을 느끼진 않는다. 뭐가? 걔는 느낄 필요가 없지 않나? 그게 아니라 식물들은 우리가 감각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뭔데? 반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걸 찾아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봐야 되고, 외적이 나타나면 막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럼 피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식물들은 처박혀 있잖아. 그냥 땅에 처박혀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럼 먹히면 먹히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퍼뜨리면 돼요. 그런 생존 전략을 세운 겁니다. 나는 먹힐게. 하지만 우리 종족은 살아남을 거야. 왜냐면 나는 먹는 대신에 씨앗을 줘서 얘가 똥 싸가지고 씨앗을 또 퍼뜨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존 전략을 다르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식물 막 베고 자르고 하는 게 뭐 나쁜 짓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게 동물한테는 나쁜 거라고 윤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윤리적으로도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사람 죽이는 게 뭔 잘못이야?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지 뭐. 근데 사회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이코가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이코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뉴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 자, 흥분의 전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 5가지. 첫 번째 역치. 두 번째 실무율. 세 번째 촉질 확산 들어봤니? 촉질 확산 들어봤니?
통과대 나오지? 통과대는 안 나와? 아 거기 나오지 않아? 나와 이거. 통과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수업도 안 통과대 배워.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모른다고? 그러니까 와미가 널 안 좋아. 아 이렇게 했어. 와 지금 기억력 모르겠어. 네 번째 능동수성. 유전지였어 시험. 다섯 번째 막전이. 그거잖아. 막당면 주셔서 확실한. 이 다섯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은 좀 포인트 잡고서 기억을 좀 해야 된다. 집중해라. 자, 역치는 뭐냐면 땡땡땡땡땡땡 자극의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의 세기, 자극의 크기라고요. 근데 뭐에 대한 자극의 세기냐면 반응이 일어나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입니다. 자극의 세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역치 미만의 자극으로 치유를 때린다면 치유는 느껴지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때렸을 때 이렇게 만졌을 때 느껴지는 건 내가 준 자극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기 때문인 거죠. 알겠죠? 자, 그게 뭐 역치에 대한 개념이고, 그러면 실물은 뭐냐면 만약에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를 주면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자극의 세기를 더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증가시키면 반응의 크기가 커질 것 같은데 일정한 현상이 바로 실물입니다. 써줄게. 자극의 세기를 더 증가시켜도 반응의 크기가 커질 것 같지만 커지지 않고 크기가 일정한 현상. 자,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천천히 쳤어. 그러면 작게 들리고 내가 큰 자극을 주면 더 크게 들리잖아. 빈도가. 그러면 더 커지는 반응의 크기가 커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반응의 크기가 왜 일정하다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든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하나의 뉴런일 때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하나의 뉴런에서 그러니까 내가 약하게 칠 때는 반응하는 뉴런이 한 개만 반응하는 거고 내가 세게 치면 반응하는 뉴런이 세 개가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더 세게 치면 5개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반응한 한 개 한 개의 반응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게 실물이라고. 이해됐니? 자, 보강 성명을 좀 이따가 활동 전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올 거야. 지금은 그 용어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촉진 확산에서 확산은 뭐냐면 자, 확산은 뭐야? 확산. 생각나는 대로. 초딩.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분합차에 의한 그거는 기체 교환이고요. 갑자기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마. 그냥 확산의 정의로. 에너지 없이 빛이 퍼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조금 잘하는 6학년.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 부분을 좀 엄지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좀 합쳐야 돼. 또 여러 가지 합쳐야 되는데 고농도인 곳에서 저농도인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하면 중딩이야. 근데 뭐가 이동하는지 써줘야 돼.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이거를 구분해줘야 돼. 왜냐하면 이걸 구분해줘야지만 확산의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용질이 뭐 이동한다 해서 용매가 이동한다는 걸 구분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용질이 이동하는 경우랑 용매가 이동하는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용질이 이동하게 되면 이 고농도였던 곳의 농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고 전원도인 곳의 농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높았던 건 낮아지고 낮았던 건 높아지면서 농도가 어떻게 돼? 같아지도록 물질들이 이동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농도 평형을 위해서 물질들이 이동하는 게 바로 확산인 거고, 자, 이렇게 이동하는 모든 물질들은 자발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 없이 이동할 수 있다. ATP를 소모하지 않는 건 당연하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향수 입자를 딱 뿌리면
상수 입자가 에너지 소모 없이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그냥 확산이 아니라 이건 내가 써준 게 지금 확산의 정의야. 그래서 나중에 면접 볼 때 확산의 정의가 뭔가요? 그러면 고농도인 곳에서 저농도인 곳으로 용질이 농도 평을 위해서 ATP를 소모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원리입니다. 이게 설명하면 돼. 그럼 완벽한 확산의 정의야. 자, 근데 이 촉진 확산이기 때문에 뭔가 좀 필요하겠죠. 그냥 확산이 아니라 촉진 확산이기 때문에 자, 이 용질이 어딜 통과해서 이동하는 확산? 그렇지. 그 막단 배출 중에서 통로 단백질을 이동합니다. 통로만 집어넣어주면 촉진 확산이 정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통로를 통해 농도평을 이루기 위하여 ATP를 소모하지 않는 이동 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통로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 통로에는 나트륨이 이동하는 나트륨 통로와 칼륨이 이동하는 칼륨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트륨 통로에는 나트륨만 이동하나요? 네. 칼륨 통로는 칼륨만 이동합니다. 성준 통로는 성준이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물질의 이름을 땁니다. 근데 만약에 나트륨 칼륨 통로다. 그럼 뭐예요? 둘 다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통로 중에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이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는 어떤 이동을 시켜주는 막단 배질? 확산. 자, 그러니까 자, 이 촉진 확산을 내가 왜 알려주냐면 촉진 확산을 알려주는 이유는 농도의 예측을 할 수 있게 알려주는 건데 예를 들면 요 놈이 나트륨 채널이야. 나트륨 통로야. 그리고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임인데 외부와 내부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 나트륨이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렇게 들어왔대. 자, 그러면 나트륨의 고농도인 곳은 어디야? 기역인 거 이걸 예측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걸 확산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했으면 기역이 니은보다 나트륨 농도가 더 높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트륨의 농도가 기역이 니은보다 크구만. 이걸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달 외워서 쓰는 것보다 이런 현상들을 정확하게 농도가 어디가 큰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알겠지? 자, 능동성은 뭐냐면 저농도인 곳에서 고농도인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건데 이때 이용되는 막단 배질은 통로라고 하지 않고 펌프라고 합니다. 운반 단백질 중에 하나인 펌프. 자, 이 펌프의 예로는 뭐가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그럼 이름 딱 보면 알다시피 이 펌프는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이동되는 펌프입니다. 같이 이동하는 펌프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용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빠져나갔어. 그러면 저농도 농도는 어떻게 돼? 더 내려가고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지. 이게 농도 평형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낮았던 건 더 떨어지고 높았던 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농도 평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농도 차이를 형성시켜 주죠. 알겠죠? 이런 이동은 바로 농도 차를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를 써야지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입니다. 알겠죠?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들었을 때 힘을 안 주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이 떨어지는 물체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에너지 안 써도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하지만 떨어진 걸 어떻게 하려면 주술려면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주워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올리는 건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능동성은 내가 힘을 써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랑 같습니다. 알겠죠?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마찬가지 이 농동성을 내가 알려준 이유도 정확하게 농도에 대한 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려준 거라. 만약에 기역 부분하고 니은 부분에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는데 나트륨이 니은에서 기역 쪽으로 3개가 이동하고 칼륨이 기역에서 니은 방향으로 2개가 이동했다 치자. 이게 2개의 칼륨이 이동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나트륨의 고농도는 어디? 나트륨의 고농도는
기억인 거지. 칼륨의 고농도는 니은인 거지.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막전이는 뭐냐면, 자, 일단 막전이는 어쨌든 흥분이 이동되는 어떤 전위적인 차인데, 근데 이 전위라고 하는 게 전기 위치 에너지야. 좀 어려운 개념이잖아. 이 물리2에 나오잖아. 이 물리2의 전기 에너지,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전기 위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전기 위치 에너지는 그냥 일반 거랑 비슷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뭐예요? 높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 얘가 떨어지면서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띠는 게 마이너스를 띠느냐 플러스를 띠느냐의 전도에 따라 얘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전기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런 개념을 알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 물리투까지 공부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전위라고 하는 건 전기를 띠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전기를 띠는 정도는 어떤 입자에 의해서 전기를 띠어? 전기를 띠는 입자. 전기를 띠는 입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온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기를 띠는 정도는 뭐라 그래? 이거는 약간 기본적인 물리 용어인데 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를 띠는 입자에 의해서 전하의 차이가 발생해서 전기 위치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근데 이 전기의 이동이 신경의 안쪽으로 이동하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신호의 이동이 안쪽으로 이동하겠죠. 이 전선에서 전기가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전선이죠. 그럼 이게 뭐야? 호수야? 그래서 막전이는 그러니까 안쪽으로 전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 뉴런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부 값이다, 바깥쪽 값이다. 내부 값이 중요해서 한 번에 쓸게. 외부를 기준으로 외부 기준 내부의 상대적인 전위차입니다. 상대적인 전위차.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전위 차이가 발생하는 게 당연히 전기를 띠는 입자인 이온의 개수에 의해 전위차가 발생하는데, 자, 그런데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은 일반적으로 단백질들입니다. 자, 단백질들은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커서, 자,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 사이에 출입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백질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려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나가거나 채널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얘보다 더 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나가지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인 마이너스 이온들은 자, 분자량이 커서 외부와 내부 사이에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쪽과 내부의 이 음이온들의 숫자는 거의 동일하겠죠. 그러면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이 전위차는 음이온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양이온에 의해 결정되냐면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왜냐하면 양이온들은 왔다 갔다 이동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그러면 이 양이온들은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또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러 가지 채널과 단백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온들은 이동할 수 있어서 양이온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양이온은 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전위 차이는 다시 한번 정의해주면 외부를 기준으로 내부에, 그러니까 왜 외부를 기준으로 하냐면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야. 내부 값이 중요하니까. 외부가 중요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부가 중요하니까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는 거야. 내부의 상대적인 양이온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이런 전위 차이가 음이온에 의해서는 결정이 안 되니까 양이온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기준 내부의 상대적인 양이온수로 막전위를 계산할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예를 들면 양이온이
양이온이 만약에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갔다 치자. 그러면 이 외부의 양이온의 숫자는 어떻게 돼요? 줄어요. 내부는 늘어요. 그러면 내부가 더 중요하니까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 적어지는 게 많아지는 걸 보면 많아지는 것처럼, 빠른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알겠죠? 그러면 막전이는 상승합니다. 막전이 상승.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양이온이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면 그러면 외부의 양이온은 어떻게 돼요? 증가되고 내부의 양이온은 감소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여? 막전이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를 바라보면 양이온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냐고. 내려가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이해되고 있는 거지? 응. 자, 그러면 막전이는 감소하게 된다. 자, 근데 어디서 어디를 막 바라보고 하는 게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어디만 보면 되냐면 내부의 값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부의 값에 내부의 양이온들이 많아지면 막전이는 상승. 내부의 양이온이 적어지면 막전이는 하강이라고요. 알겠니? 내부의 양이온의 숫자가 중요하다. 이걸 이해했으면 전도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도 과정. 자, 전도 과정은 일단 세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 분국.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아마 탈분국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분국, 탈분국. 그리고 재분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총 3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이러한 분국, 탈분국, 재분국은 뭘 나타내는 값이냐면 이걸 잘 구분해 줘야 돼. 그냥 막 닥쳐 공부하면 나중에 이게 뭔데요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응용 문제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전도 과정은 한 지점에 자꾸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 한 지점에 자꾸 들려. 돌리면 들려, 돌리면. 시간에 따른 막전이의 변화입니다. 막전이의 변화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해석해야 돼요. 다시. 자, 이 전도의 과정은 분국, 탈분국, 재분국 과정으로 나뉘는데 이 과정이 한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막전의 변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란 얘기야. 어떤 게 아니란 얘기냐면, 뉴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자극을 줬어. 그럼 자극을 받으면 여기는 분국, 옆에는 탈분국, 옆에는 재분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가 아니라고요. 알겠니? 여러 지점으로 분국, 탈분국, 재분국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지점, 이 지점이 처음에는 분국이었다가 자극을 받으면 탈분국으로 바뀌고, 시간이 더 지나면 재분국으로 바뀌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부분이 다시 분국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라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 과정이다. 그 중에서 분국은 뭐냐면, 자, 분국은 일단 자극의 세기가 0일 때, 자, 1번 쓰시고, 자, 자극의 세기가 0일 때, 그러니까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자극이 없는, 그냥 뭐 자고 있을 때. 근데 자고 있어도 자극은 오고 있죠. 이 등하고 이 이불하고 닿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안고 있는 사람의 피부가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느껴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자극이 빵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감각기관에 다 자극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부분에서는 분국 상태라는 거야. 자극이 있는 곳은 분국이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자극이 없을 때 발생하는데, 없을 때 외부와 내부 사이에 막전이가 좀 달라지는 게, 자, 내부는 마이너스로, 외부는 플러스로 이렇게 극이 나뉩니다.
바깥쪽과 안쪽의 극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이렇게 극이 나뉘는 현상을 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때 내부에 마이너스가 형성되는데 이때 형성된 내부의 마이너스 값을 마이너스 70mV고 이 막전이 값을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휴지전이 또는 휴지막전이 같은 말. 자, 왜 이 마이너스 70을 휴지전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이러한 막전이는 자극의 세기가 어떨 때? 자극의 세기가 0일 때니까 마치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원래 쉬고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때의 막전이를 마이너스 70mV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70mV가 또 변하지도 않고 일정해. 그러니까 더 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막전이를 휴지막전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러한 막전이가 어떻게 하면 형성되는지 과정,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잘 이해해봐 하나하나를. 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하여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3개의 나트륨은 유출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유출, 2개의 칼륨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3개 나가고 칼륨이 2개 들어오면 내부의 양이온은 많아요,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안쪽에 마이너스가 형성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부에 막전이가 마이너스가 형성된다. 자, 그래서 이 막전이 그래프는 자, 이 그래프 그릴 때 이제 일반적인 막전의 그래프하고 좀 다르게 그려야 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위쪽에 3분의 1 지점에다가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마이너스 70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0보다 낮은 상태가 시작 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때 X축값은 시간이고, 자, 시간은 찰나의 시간, 좀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1000분의 1초, 단위는 밀리세컨을 사용합니다. 이거 MS라고 읽으면 문과, 알겠지? 밀리세컨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밀리세컨. 그리고 Y축값은 막전이, 단위는 MV라고 읽으면 안 되고 밀리볼트입니다. 밀리볼트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되게 적은 양의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휴지막 부호 상태는 마이너스 70mV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야, 원래. 왜냐면 안쪽이 마이너스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바깥쪽보다 안쪽에 양윤의 숫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근데 원래 가만 냅두면 저절로 어떻게 돼야 돼? 확산되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농도가 같아져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70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감소되다가 0을 돼야 된다고요. 이게 정상적인 자연 상태라고. 자, 근데 마이너스 70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계속 퍼내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나트륨이 들어오면 또 퍼내고, 나트륨이 들어오면 또 퍼내고, 들어오면 퍼내면서 이 안쪽이 항상 적게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산 때문인 거야, 능동성 때문인 거야. 내가 억지로 퍼내고 있는 거니까. 물론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산 때문에 농도차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확산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 퍼내는 거에 의해서 농도차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이게 그래프가 일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게 농도가 같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농도 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농도 차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이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이다. 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시켜주는 이동 원리는 뭐다? 나트륨 칼륨 펌프는 그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이름인 거고, 얘가 어떤 이동을 시켜줘요? 능동 수송을 시켜주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한 능동수송 때문이다. 주관식 답안지입니다. 추천기 많이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아래쪽에 네 번째 쓰고, 자,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분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해당되는 건데 분국에다가 쓸 겁니다.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서. 별표 3개.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분국 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분국, 탈분국, 재분국 살아있는 신경세포는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신경들은 항상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를 소모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ATP를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러니까 먹을 걸 자주 먹어줘야 되는 거죠. 자꾸 식물들 막 이렇게 쳐 먹어야 돼요. 바퀴벌레 주워 먹고 막 먹어야 된다고요. 에너지가 계속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럼 항상 작동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외부가 높다, 내부가 높다. 외부가 농도가 높은 거 이해되니? 왜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항상 어디서 어디로 이동시킨다?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시키니까 유출된 바깥쪽의 농도가 높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펌프가 어떻게 작동한다고? 항상 작동한다고. 자, 그러면 이 농도도 항상 외부가 혼돈되어야죠. 외부가 항상 혼돈되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문제 풀 때. 자, T1에서 이 부분에서는 나트륨이 안쪽에 높대. 그런가? 쳐다보고 있다고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고농도? 무조건 외부가 고농도입니다. 왜? 펌프 때문에. 펌프 때문에 안쪽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질 수가 없어. 알겠니? 아무리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퍼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깥쪽이 고농도다. 이것도 always입니다. 예외가 없다. 살아있는 한.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한 예외가 없다.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칼륨은 어디가 고농도? 칼륨 농도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항상 고농도고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이어진 내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의 이동, 외부와 내부 사이에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할 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게? 외부에서 내부. 그렇죠. 왜 나트륨은 항상 어디가 고농도니까? 외부가 고농도기 때문에 통로는 촉진 확산을 시켜주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외부에서 내부로밖에 이동하지 못하죠. 이것도 always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를 통해 반드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구나. 안에서 바깥쪽으로 유출됐다고 하면 다 개소리구나. 뭐를 통해서 이동할 때? 통로를 통해서 이동할 때 이런 조건들을 잘 봐야 돼. 펌프를 통해서 나가니까 펌프인지 통로인지를 잘 구분해 줘야 된다고. 자, 그럼 마찬가지 칼륨은 어디서 어디로? 칼륨의 고농도인 곳은 내부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은 절대 유입될 수 없고 나트륨은 절대 유출될 수 없고 나트륨은 유입만, 칼륨은 유출만. 알겠니? 이것도 always.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분국을 배웠는데 분국은 마이너스 70을 유지하죠. 그러면 탈복 때부터는 이제 막전에 상승해야 돼. 자, 그러면 상승하려면 열리는 통로가 나트륨 통로여야 돼, 칼륨 통로여야 돼. 그렇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유입이 돼야지만 안쪽에 양이온이 많아지면서 막전해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탈복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칼륨 통로가 열려봤자 칼륨은 나가버리니까 막전해는 오히려 줄어들겠죠. 알겠죠?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와서 막전해가 상승하는 게 탈복이고,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 게 재복인데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나가서 막전해가 줄어야지. 그게 이제 재봉국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탈목과 재봉국 과정은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이해해서 정리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다. 전혀 죽겠지만 탈분구과 재분구까지만 하자. 좀만 참아라. 두 번째 탈분구. 탈북이 뭐야? 탈북? 탈북이 북한을 탈출하는 거잖아. 그러면 탈분국은 뭐야? 중국에서 대출. 분국을 탈출하는 거다. 그래서 분국을 탈출하는 걸 다르게 정의하면 분국을 벗어나는 현상입니다. 분국을 벗어나는 현상. 자, 이때 분국 때 형성되는 막전이가 휴지막전이니까 얘를 휴지막전이로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지막전이를 벗어나는 현상을 탈분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 적의 세가 0일 때가 아니라 일단 자극의 세기가 0이 아닐 때입니다. 자극의 세기가 0이 아닐 때 분국을 벗어나는 현상을 탈분국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는 탈분국 과정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여기다 1번이라고 쓰시고 자, 2번 과정. 누가 열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나트륨 통로가 열려야지만 나트륨이 들어오니까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나트륨 통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야. 그럼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 숫자가 증가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열리는 개수가 많아지는 걸 나트륨의 투과성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나트륨의 투과성이 높아지면서 자, 나트륨은 바깥쪽에 고농도고 안쪽에 저온도니까 나트륨이 안쪽으로 확산돼서 유입되겠죠. 그렇죠? 나트륨의 유입량이 증가됩니다. 자, 유입량이 증가되니까 막전이가 상승하는 단계를 탈분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자, 마이너스 70 그리고 마이너스 50 자, 미리 써놓을게. 자, 마이너스 50 자, 그리고 플러스 30 자,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다가 자, 이 부분은 분국 상태. 방금 전에 했던 분국 이제 막전이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서서히 상승해서 50까지 올라갑니다. 서서히 상승해서 50까지 올라가고 자, 50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급격히 상승해서 30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탈분국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서히 상승하고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리는 나트륨 통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트륨 통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어. 근데 열리는 그런 뚜껑이 열리는 그런 조건이 좀 달라. 마치 비슷하게 친구들도 뚜껑이 열리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나? 어떤 애들은 막 머리 때리는 건 진짜 싫어하는 애들가 있죠. 다른 건 다 참아도. 얘는 머리 때리는 건 참는 거지. 안 참어? 어떤 애는 막 때리는 건 다 괜찮아. 근데 부모님 욕하는 건 싫어해. 그런 애가 있고. 막 다 참는데 옆구리 찌르는 거 싫어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것처럼. 부모님 욕만 참는 애도 있는데. 욕만 참는 애들이 있다고? 여기 있는데. 내 할 바 아니니까. 자기가 아니니까. 이 나트륨 통로의 종류가 좀 다른 종류가 열리는데, 얘네들이 열리는 그런 이유가 좀 달라. 이유가 뭐냐면, 이유에 따라서 이 종류를 좀 구분해주면, 자, 50까지 올릴 때 관여하는 나트륨 통로는 자극 의존성 나트륨 통로입니다. 나트륨 통로가 열린다. 그러면 이 자극 의존성 나트륨 통로는 뭐냐면 자극이 오면 무조건 열립니다. 자극이 역치 미만이든 역치 이상의 자극이든 자극의 세기와 상관없이 항상 열린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옆구리 찌르는 걸 싫어해. 그게 살짝 찔러도 으악! 이렇게 화내는 것처럼 세게 찔러도 확 화내는 것처럼 다른 건 다 참아도 옆구리 찌르는 것만 싫어하는 것처럼 얘는 자극의 세기가 크든 작든 무조건 열립니다.
알겠죠? 자극 의존성 통로는. 자, 그래서 이 자극 의존성 통로가 열렸을 때 막전이가 서서히 증가되는 이유는 이 자극 의존성 통로의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밀도가 낮습니다. 얘가 농도가 낮다.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나트륨 양이 적기 때문에 서서히 높여줍니다. 자, 근데 서서히 높여서 어디에 도달하면 50에 도달하면 그때 열리는 통로가 있어. 이건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통로라고 합니다.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통로. 나트륨 통로가 열리는데, 자, 이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통로는 마이너스 50mV에 도달하면 열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올려주고 도달하면 얘가 이제 열리면서 나트륨이 우르르 많이 들어오면서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급격히 상승하는 이유는 이 통로의 종류 양은 많기 때문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치 미만의 자극이 오면 역치 미만의 자극이 오더라도 누구는 열린다? 얘는 열린다 그랬죠. 하지만 완전 다 열리진 않습니다. 조금은 덜 열려. 한 90%만 열려. 그래서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 왜냐면 어디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에 도달을 못해. 도달하기 전에 떨어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누가 안 열려? 얘가 안 열리는 거지. 전위 의존성 통로가 열리지 않으니까 더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린다. 알겠죠? 그게 역치 미만의 자극이 왔을 때의 탈분급 과정입니다. 자, 이거를 좀 구분해 줄 거야. 일단 이거 그래프부터 정리하고, 자, 마이너스 70부터 플러스 30까지 쭉 이만큼 막전위가 변했잖아요. 자, 이러한 막전위의 변화량을 뭐라고 하냐면 막전위의 변화량을 활동전위라고 합니다. 활동전위에다가 별표. 자, 그럼 활동전위가 뭔지 알았으니까 다시 용어로 와서 역치 부분으로 보세요. 역치 정의 써준 곳 다음 장에 오른쪽에. 자, 역치의 정의에 반응이 일어나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인데, 이때 반응을 활동전위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예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역치의 정의가 반응이 일어나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로 물어보지 않고 활동 전위가 일어나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실무일도 여기 반응을 뭐로 바꾸면 되냐면 활동 전위로 바꿔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방금 내가 활동 전위 알려줬는데 활동 전위가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70부터 플러스 30까지의 변화량이잖아. 그럼 얼마야? 약 값 100 정도 되죠? 근데 이 반응을 활동 전위로 바꾸면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에서 자극의 세기를 더 증가시켜도 활동 전위의 크기가 일정한 현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극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활동 전위의 크기가 100보다 더 커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상 100을 유지한다. 어디에서? 하나의 뉴런에서. 알겠니? 하나의 뉴런에서. 그래서 크기는 일정하지만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는 많아지더라. 활동 전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는 증가된다. 그러니까 반응을 해서 활동 전위가 발생하긴 했지만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에서 2번 발생했다면 더 크기를 증가시키면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죠? 하지만 이 값은 어떻다? 같다. 그게 바로 실무율이다. 뭐야? 자, 그래서 아래쪽에 4번 특징에다가 표를 좀 작성해 줄 건데, 4번 특징. 역치 미만의 자극이 왔을 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각각 탈분극의 여부.
자, 이 마이너스 50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역지전위라고 합니다. 뭐 문제에서 얘를 생략하기도 해. 이 전위를 생략하기도 하거든. 근데 생략하면 안 될 것 같긴 해. 왜냐면 역치라는 그 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역치는 원래는 자극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0은 막전위 값이기 때문에 원래는 역지전이라고 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에서 역치라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전위를 생략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막전위를 나타내는 값은 그냥 역지전이다. 이렇게 한 번에 다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70은 별명이 뭐니? 마이너스 70은 휴지전이. 휴지전이, 휴지막전이. 그리고 여기 30이고. 그래서 탈분국의 여부 또는 역지전위의 여부. 활동전위의 발생 여부. 전도 전달의 여부. 반응의 여부. 자, 역지 미만의 자극이 오면, 자, 탈분국은 된다 안 된다? 역지 미만의 자극이 왔을 때. 역지 미만의 자극이 왔을 때가 이 분홍색이잖아요. 탈분국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탈분국의 정의는 분국을 벗어나는 현상. 조금 변해도 변하는 거, 많이 변해도 변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도 탈북. 북한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탈북. 알겠지? 조금 가도 탈북이고 멀리 가도 탈북이고. 맞지? 그러니까 탈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거 얘기해줘야 돼. 쓰는 거 너무 전혀 하지 말고. 일어납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말라고. 자, 역지전위는 발생하니 안 하니? 얘기해줘야 돼. 안 한다 그랬죠. 왜? 50에 도달하기 전에 떨어진다 그랬죠. X. 그래서 활동전이 나타날 수 없죠. 왜? 전위 의존선 통로가 열리지 않으니까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도 안 되고 전달 안 되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지면의 자극을 내가 이렇게 주면 이 부분만 탈북되고 이 옆으로 전도가 안 되니까 뇌까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지? 그럼 역지 이상이면 다 일어나고 발생하고 그래서 활동전이 발생하고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전달되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결국에는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가 발생해야 돼? 활동전이가 발생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서 방금 전에 활동전이랑 반응을 바꿔서 쓴 겁니다. 알겠죠? 활동전이로 바꿔 활동전이가 일어나야지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분국 세 번째 재분국. 자, 재분국은 다시 분국을 회복하는 과정. 이때 분국은 휴지막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휴지막전이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 과정이 두 번째 과정. 아까 탈분국 때 투과성이 높아졌던 게 나트륨이었죠. 나트륨 통이 열리면서 이 재분국 때는 나트륨의 통로의 투과성은 내려가고 닫히는 게 많아지고, 자, 오히려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트륨의 투과성은 낮아지고 칼륨의 투과성은 높아지고, 그래서 나트륨은 유입량이 적어지고 칼륨은 유출량이 많아지고. 자, 그럼 유입량, 나트륨이 들어오는 양은 적은데 나가는 칼륨량이 많으면 결국에 안쪽의 양이온들은 적어진다 많아진다? 적어지면서 막전이가 하강하겠죠. 그래서 막전이가 하강하는 단계를 재분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50, 플러스 30,
일정 서서히 증가, 확 증가, 여기까지가 탈분국. 이 과정으로 쭉 떨어집니다. 뚝 떨어지는데, 자, 마이너스 70보다 더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이때부터는 재분국이 아닙니다. 흰색으로 올라가서 유지합니다.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쭉 떨어지는 구간까지만 재분국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이 분국을 회복하는 이 과정은 다른 그 구분 기준으로 구분해 줍니다. 써줄게. 쭉 떨어지는 구간.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까지를 재분국이라고 하고. 자, 그럼 가장 재분국의 마지막이 막준애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80까지도 재분국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0도 재분국이고, 자, 플러스 30은 재분국이 아니라 탈분국의 마지막 단계야. 알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30은 탈분국이고, 마이너스 80은 재분국이다. 이 플러스 30이 재분국의 시작이 아니라, 30 이후로 떨어지는 구간부터가 재분국이기 때문에, 30은 재분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 다시 막전이를 다시 이제 70으로 회복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이온의 재배치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온의 재배치 구간. 자, 이온의 재배치 구간에서 관여하는 데 가장 주요 물질의 이동은 나트륨 칼륨 펌프 때문입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다시 재배치가 되면서 마이너스 70을 회복한다. 하지 마라. 자, 그리고 이 재봉 상태에서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70보다 더 떨어진 구간이 있죠. 70보다 지금 더 밑에 있는 상태. 자, 여기는 너무 과하게 분국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분국이라고 합니다. 자, 과분국 상태는 마이너스 70보다 더 떨어진 상태. 알겠죠? 이게 내려가는 부분도 과분국이고 올라가는 부분도 과분국입니다. 둘 다 합쳐서 과분국. 그럼 이 과분국이 발생하는 이유는 과분국의 발생 이유. 두 가지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봐. 안쪽 값이 원래 70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는 처음 상태보다 양이온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더 적어졌다. 더 적어진 거죠. 원래 상태보다 더 적어진 거잖아. 그럼 더 적어지려면 양이온이 나가야 돼, 들어와야 돼? 아니, 양이온이 나가야 더 적어지겠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양이온이 그럼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양이온이 바깥으로 나가야지 적어지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적어지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갈 수 있는 이온은 누구밖에 없어? 나트륨 이온이. 이온 중에서 나갈 수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해.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영향을 안 주고. 칼륨이죠. 그래서 칼륨이 항상 일부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칼륨 통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칼륨 통로 중에서 일부는 항상 열려있는 애가 있어. 항상 열려있는 칼륨 통로 때문에 칼륨 통로의 일부는 항상 열려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칼륨은 질질 새고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계속 질질질 칼륨이 이렇게 나가고 있었던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재봉이 됐을 때는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더 많이 나갔던 거고 처음보다 더 적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알겠니? 그리고 나트륨과 이 칼륨의 투과성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투과성의 시간차. 예를 들면 탈무국 때 투과성이 높아지는 건 나트륨이죠. 그러다가 자, 재봉이 들어가면서 막 떨어지고 이제 투과성이 떨어지고 나트륨은 자, 칼륨은 이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시간적인 갭이 존재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더 적어지는 구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시간차 때문에. 여기까지 재봉하고 잠깐 쉬자. 이따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 끝나자마자 일단 숙제 좀 고치고 있고 고치고 있다가 이 부분하고 여기 전달 과정하고 실험실 종류는 동급필사할 겁니다. 오늘 문제풀이에 좀 집중할 거라서 지금 미리 써놔. 여기 흥분의 전달 과정하고 실험수의 종류 선택 여기는
이렇게 기억으로 이렇게 범위를 좀 설정한 다음에 동보필사수 1월 21일까지 수요일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동보필사수 1월 20일까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수요일까지. 동영상 보고 필기하고 사진 찍어서 수요일까지 보내라고. 동영상 보고 필기하고 사진 찍어서 수요일까지 보내라고. 뭐 주말이나 아니면 월요일날 저녁 중으로 보내줄 겁니다. 최대한 빨리 보내줘. 네, 편집을 근데 월요일날 해야 돼가지고 월요일날 오전 지나가기 전에 보내줄게. 알겠지? 응. 근데 너무 이제 크게 그리지 말고 좀 작게 그려. 그림을 내가 하나 둘 거기다 그려야 되는 걸 내가 한 번에 그려줄게. 이거랑 이게 두 가지 그리시면 됩니다. 선밖에 없지? 처음에 그린 건 뭐냐면 마리집 뉴런입니다. 마리집 뉴런. 아래쪽 건 마리집에 없는 민바리집 뉴런. 그럼 만약에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자극이 왔다 치자. 여기에 자극이 왔어요. 잘 보세요. 말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꼭 동영상으로 꼭 복습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해가 못해, 원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치면 이따가 와서 물어보거나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단단하게 해서 와. 알겠지? 그리고 뽀시락뽀시락 거리는 건 사지 마. 알겠지? 막 비닐봉지 소리 나고 하는 거 사지 말라고. 저한테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먹어. 이따가 시끄러워. 그리고 아그작아그작 소리도 좀 시끄러워. 소리 안 나는 거 사. 소리 안 나는 거. 뭐 이런 파이 같은 거, 빵 같은 거 소리 안 나잖아. 봉지. 진짜 쓰레기를 왜 줘? 와, 쓰레기를 준다. 이거 봉지 사지 마. 시끄러워. 방해되는 걸 하지 말라고. 애들이 웃지만 솔직히 말하면 공부에 방해되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친구들도 싫어하니까. 자, 자극이 오게 되면 이 자극받은 지점은 뭐가 열려요? 나트륨 분노. 자극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열리죠. 근데 자극 의존성 나트륨 통로는 양이 적으니까 적은 양의 나트륨 이온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막전이가 몇 가지 올라가? 50에 도달하면 누가 열려 이제? 전위 의존성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우르르르 들어온다고. 그래서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와서 많아지겠죠, 안쪽에. 맞지? 그럼 이 많아진 이 나트륨이 가만히 있겠니? 양옆으로 확산되겠니? 확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확산되는데 들어온 이 나트륨들이 양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근데 이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곳은 중간중간에 나트륨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는 나트륨 농도가 높고 이 마리집으로 둘러싸인 곳은 나트륨 농도가 적지.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확 이동하죠. 여기도 확 이동하죠. 자, 확 이동을 했더니 이제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이 랑베 결절 부분은 이 나트륨 이동한 나트륨 때문에 어디에 도달해? 막전이가 마이너스 50에 도달하지. 그럼 여기 부분에 또 뭐가 열려 이제? 전위 의존성 통로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극 의존성 통로는 자극 받은 지점만 열리고 그 옆에는 계속 50에 도달하게 하면서 전위 의존성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전위 의존성 통로가 열리니까 나트륨이 또 우르르 들어와서 또 많아진다고요. 자, 그러니까 활동 전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처음에 자극 의존성 통로가 열리면서 마이너스 50에 도달하고 전위 의존성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지. 이 정도 양은 들어 있어야 양쪽으로 이동을 해도 양쪽에 둘 다 마이너스 50에 도달시킬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얘가 50에 도달시키면 이 부분부터 이제 뭐가 열려?
전이가 열리면서 또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옆으로 이제 전도가 될 수 있는 그 나트륨이 들어오는 정도를 활동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활동전이만큼 얘가 안 올라가면 옆으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옆에를 50을 도달 못 시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옆으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민마리즘 뉴런은 여기에 자극을 줬어. 그럼 이 부분이 뭐가 열려? 마찬가지. 자꾸 입을 열어. 자극 의존성 통로가 열리면서 마이너스 50에 도달할 거지. 그러면 우르르 또 들어오지 이제. 전이 의존 통로가 열리면서 우르르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발생해? 전이 의존 통로가 열려서 우르르 들어와서 뭐가 형성돼? 활동전이 형성되면 양 옆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얘처럼 확 이동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동하면 그 옆이 바로 뭐가 형성돼? 양옆 조금만 이동해도 뭐가 형성돼? 마이너스 50이 형성돼 버리지. 그러니까 또 우르르 들어오지. 좀만 이동해도 또 우르르 들어오지. 빨리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민마리즘 뉴런은 느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리즘이 있을 때는 확 이동해서 이 랑비의 결절 부분만 플러스가 형성되잖아. 그러니까 막전이를 측정하게 되면 플러스 형성되고 마리즘은 형성이 안 되고 플러스 형성되고 마리즘 형성이 안 되고 플러스 형성돼. 랑비의 결절만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전도가 점프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한 전도를 도약전도라고 한다고요. 구분되니 이제? 자, 그래서 전도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제 왼쪽 끝에 자극을 줬다 칠게. 그러면 원래는 이 부분이 분국이었어. 자, 분국이었는데 자극을 받으면 이제 이 상태가 뭐로 바뀌어? 시간이 지나면? 자, 이게 T1이고 이게 T2. 시간적인 간격이 좀 지났으면 이 분국이었던 거는 자극을 받으면 탈목으로 바뀌죠. 맞죠? 그러면 탈북이었던 게 시간이 더 지나면 뭐로 바뀌어? 제목으로 바뀌죠. 근데 그 옆에는 아직 무슨 상태? 옆으로 이제 전도가 안 됐으니까. 옆에는 다 분국이에요. 분분이에요. 여기도 분분분분인. 여기도 분분분. 응? 얘가 제목됐을 때는 옆에가 이제 탈북 되는 거죠. 여기가 탈북구. 그러니까 티귿만 쓸게요. 티귿 분분. 알겠니? 시간 더 지나면 이 제분기였던 건 이제 어떻게 바뀌어? 다시 분국 바뀌고 탈북이었던 건 재분국, 분국이었던 건 탈북. 이런 식으로 탈북이 옆으로 전도가 되는 거죠. 왜? 분국. 됐어요? 됐냐고? 이해됐냐고? 왜 웃은지 알려줄 수 없니? 금지어야? 동현이 교정기가 빠졌대. 저 교정기가 빠져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웃었다고? 이해됐니? 응. 자, 그래서 전도하고 전달을 구분하면 전도와 전달. 자, 여기를 어디다 쓰냐면 다시 올라와서 여기부터 쓰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 재분국 밑에다 쓰면 된다고. 자, 전도는 한 뉴런 내의 흥분의 이동입니다. 뉴런 내의 흥분의 이동. 뉴런 내 흥분의 이동. 자, 전달은 뉴런 간은 아니고 그러면 뉴런과 뉴런끼리만 전달 같잖아. 근데 뉴런에서 감각기로도 전달되기도 하고 뉴런에서 반응기로 전달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뉴런을 벗어나는 흥분의 이동입니다. 뉴런을 벗어나는 흥분의 이동. 색깔로 좀 구분해놨는데 이거를 모시도로 나타내면 자, 운동 뉴런을 내가 3개를 이어서 붙여볼게. 그러면 가운데 자극을 줬다 치자. 자, 그러면 자극받은 지점으로부터 양방향으로 나트륨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도의 방향은 자극 기준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된다고요. 이해되죠? 아까 그 원리 때문에 들어온 나트륨이 양쪽으로 이동하니까 확산되니까. 자, 근데 전달될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되지. 자, 왜냐면 신경세포체에 붙어 있는 건 가지돌기고, 그리고 받는 쪽이 축삭돌기인데 축삭돌기는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축삭돌기 말단은 어떻게 하면, 뭐 하기만 가능하다? 주기만 가능하니까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끝나고, 이쪽에서는 이제 전달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축삭 말단으로부터 가지돌기 쪽으로는 전달이 돼서, 전달되고 난 다음부터는 또 이제 전도가 되겠죠. 전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설명하면 또 똑똑한 애들은 또 질문을 해. 여긴 질문이 없니? 똑똑한 애들은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 질문에 동의를 알고 있습니다. 뭔데? 답을 얘기해봐. 뭐야? 뭐야? 어떻게 전달이 일어나냐? 아니지. 봐봐. 자극을 받았지? 근데 받은 지점은 어떻게 된다고? 나트륨이? 양방향으로 이동하잖아. 예. 그럼 전달 받았지? 예. 그럼 이렇게만 이동해야 돼? 아니면 양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 계속 가겠죠. 여기 양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요? 중간에도 양방향으로 가야 되고, 여기 중간에도 양방향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자극을,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전이 의존소통을 올리면서 우르르 들어와서 활동전이 발생하지? 그럼 거기서 또 양방향으로 가야지. 그렇죠. 근데 한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처음에 자극받은 지점으로부터는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맞고, 그 다음부터는, 중간중간에 양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응기라고 불러요. 불응기. 응대를 하지 않는다. 불응기.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불응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쭉 전도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도 있더라고. 불응기라는 게 있어서 한 번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쭉 한 방향으로만 가지 다시 반대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의문점이 안 생기는 애들은 그냥 패스. 알겠죠?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염두에 두지 않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다. 자, 그래서 누런 내 흥분의 이동인 전도는, 자, 이동 방향이 자극 기준 양방향 이동. 자, 전달은 한쪽 방향인데 축삭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 같은 뉴런 말고, 자,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쪽으로만 일방 통행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마리집의 유무. 자, 마리집이 어떨수록 빠르다, 전도가? 많을수록? 당연히 있을수록. 이게 있으면 그냥 이게 같은 간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많다 적다는 그냥 길이에 의해서만 차지가 나서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냥 유무에 따라 마리집이 있을수록 빠르고, 그리고 또 다른 요인이 바로 축삭의 지름입니다. 지름. 축삭의 지름. 통로의 크기. 그러니까 내가 빨리 나가려고 하면 통로가 넓을수록 빨라요? 좁을수록 빨라요? 통로가 작으면 난 기어가야지. 그럼 빨리 갈 수가 없겠죠. 그치? 통로가 넓어야 내가 막 뛰어갈 수 있지. 그것처럼 축삭의 지름이 클수록 우리는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도 속도가 빠르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가 같은 연체동물은 아까 민마리즘 뉴런이라고 그랬잖아.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이. 하지만 반응속도가 빠른 이유는 뭐가 크기 때문이다? 지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딱 잘라서 이렇게 열어보면 하얀색 관이 엄청 큰 게 있습니다. 그게 신경입니다. 알겠죠? 이 빨대보다 두껍습니다. 이거보다 두꺼워요. 우리 버블 그 빨대보다는 살짝 조그매. 그러니까 이거에 한 두세 배 돼. 두께가 두세 배 된다고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딱 보여. 근데 보통은 이제 엄마가 손질된 걸 사갖고 오잖아. 그럼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손질 안 된 걸 갖고 와서 딱 손질을 하실 때 보면 하얀색 관이 쫙 보일 겁니다. 그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입니다. 엄청 두껍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속이 통통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얇을 필요가 없는 거야. 통통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장이 꽉꽉 차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크면 안 되는데 오징어는 신경이 커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리집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이 지름을 크게 만들어버린 게, 그렇게 진화된 게 연체동물입니다.
영장동물 문어도 마찬가지. 문어도 이렇게 자르면 보인다고요. 신경이 쫙 하얀색으로 보인다고. 우리도 보이긴 보여요. 우리는 신경의 두께가 빨대, 하얀색 빨대. 딱 신담이네. 하얀색 빨대 있잖아. 그거 우리 바나나 우유 먹을 때 뽑는 빨대. 그보다 살짝 조그매. 눈에 보일 정도는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잘라서 보기만 하면 돼요. 가위바위보. 여기 망치로 좀 두 개를 깨고 망치로 두 개를 깨고 이렇게 열어보면 돼요. 가위바위보. 뭐 마치 살짝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개골은 신경이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두개골 깬다 그래서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그 이 피부가 신경세포가 있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마취시키면 돼요. 여기 마취시킨 다음에 이게 돌로 깨고 막 톨로 잘라도 못 느껴져요. 그 다음에 딱 뺀 다음에 딱 속에 보면 이렇게 뇌가 속에 들어있고 바깥에 이렇게 하얀색이 이렇게 통통 이렇게 박혀 있다고요. 그게 이제 마취 신경들이라고. 그러니까 기계랑 똑같아요. 기계랑. 기계랑 생명체는 거의 비슷해. 원리도 비슷하고. 의사들이 그러니까 수술하는 겁니다. 머리든 어디든 다 수술하잖아요. 다 찌고 얼굴도 막 바꾸잖아요. 누가? 자, 그래서 흥분의 원리, 응용. 잘 보세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거를 이해하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걸 이해하면. 자, 흥분의 응용 문제는 시간이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경과 시간. 자, 이 경과 시간 나오고, 이 경과 시간은 도달 시간 더하기 지난 시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경과 시간을 도달 시간과 지난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각각의 시간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려워. 이거를 구분하는 역치값이 좀 높아. 그러니까 이걸 잘 못 넘으니까 문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거 뛰어넘으면 그다음부터는 좀 쉬워진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자국을 줬어요. 이 자국 지점으로부터 이 부분이 1cm, 1cm 지점이 D1, 또 1cm가 떨어져 있는 점이 D2, 또 1cm가 떨어져 있는 점이 D3라고 치자. 자, 그리고 자극 준 다음에 자극 후 5ms 후 막전위를 측정했다 치자. 전 지점에 막전위를 측정했다. 자, 그런데 이 D1에 도달하는 시간이 1초에 도달했다 치자. 원래는 1ms인데 편의상 초라고 읽자. 그럼 1초에 도달했으면 이 뉴런의 전두 속도는 몇? 1초에 1cm를 움직였으니까. 그럼 이 뉴런의 속도는 1cm per ms이겠지. 그러면 자, D1, D2, D3에 각각 도달하는 시간은 몇 초? 1초, 2초, 3초인 거 알겠니? 자, 근데 도달하는 시간은 막전위가 변화되는 시간이 아니지. 자, 막전위는 언제부터 변하냐면 도달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변하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이 도달 시간은 얘가 옆으로 전도가 되는 시간이지 막전위가 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분국, 탈분국, 재분국은 도착한 다음에 자극에 도착한 다음에 그때부터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과정을 그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렸던 그 막전위의 그 시간이 결국에 무슨 시간이랑 똑같냐면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도달한 다음에 지난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전체 경과 시간이 몇 초일 때야? 5초 후에 측정을 했죠. 내가 자극 준 다음에 5초에 측정을 했으면 1초에는 D1에 도달하는 시간이고 도달한 다음에 몇 초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측정이 되는 거야. 4초만큼 지난 다음에 측정되는 거잖아. 자, 그 4초가 바로 막전위가 변화되는 시간이라고요. 알겠니? 그러면 D2는 몇만큼 지난 시간? 3초. D3는 2초만큼이죠. 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이 지난 시간이 결국에는 막전위에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막전위의 변화 시간. 그러면 도달 시간하고는 막전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물론 절대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도달 시간하고 지난 시간은 절대적으로 상관없어. 하지만 경과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도달 시간이 변하면 모두 변해. 지난 시간이 변했던 거고 그래서 막전위가 변했던 거지.
그러니까 하지만 2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자체하고는. 도달 시간이 변해서 지난 시간이 변해서 막전이가 변한 거지. 그래서 막전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일반적으로 문제들이 이렇게 막전의 그래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막전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라 시간을 대충 여기 1초라고 치고 여기 2초라고 치고 여기 3초 여기 4초 여기 5초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지난 시간에 4초니까 그러면 D1 지점은 막전이가 얼만큼 변해야 되냐면 이렇게 1초, 2초, 3초, 4초 이 지점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이 지점이 바로 D1의 막전인 거지. 4초일 때니까 4초만큼 변했으니까. 자, 그럼 D2는 몇 초만큼 변한 거? 3초만큼 변하니까 어디 위치해야 돼? 여기 맨 밑에 마이너스 80에 위치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D2의 위치인 거죠. 막전의 위치인 거지. 알겠니? 그럼 D3는 몇 초? 지난 시간에 몇 초? 2초니까 몇? 약 30이겠죠. 얘가 D3라고요. 얘가 D3. 이해됐니? 그러면 이 도달 시간을 한번 좀 분석해 보자고. 자, 도달 시간은 당연하게도 자극에 가까울수록 도달 시간이 어떻게 돼? 자극에 가까울수록 도달 시간은 짧죠. 물론 여러 개의 뉴런일 때는 속도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어떤 건 엄청 빠르면 자극에서 아무리 멀어도 시간이 좀 짧게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얘는 지금 뉴런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속도가 일정하니까 당연히 도달 시간은 가까울수록 도달 시간은 어떻게 된다? 짧아지고. 자, 그럼 도달 시간이 짧을수록 지난 시간은 어떻게 됐어?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 도달 시간을 내가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지난 시간이 어떤 점이 가장 가까운 점이다? 지난 시간이 가장 긴 지점이 자극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겠죠. 알겠죠? 왜냐하면 이 도달 시간과 지난 시간의 합은 일정하기 때문에 도달 시간이 짧을수록 가까운 점이긴 한데 이 도달 시간이 짧을수록 지난 시간은 기니까 이 도달 시간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난 시간이 긴 지점이 가장 자극에서 가까운 점이라고요. 내 말을 100% 이해해야 된다. 100%. 알겠지?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면 안 된다. 100%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 도달 시간은 자극에서 가까울수록 도달 시간이 짧다. 그만큼 지난 시간은 길다. 알겠니? 이걸로 다 풀 수 있는데 똑같은 설명을 문제 풀어서 하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 똑같은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야. 이때 제대로 이해를 못 해놓고 이따 문제 풀 땐 또 어려워해. 그러니까 내가 좀 집중해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그 겉에 있는 그 보이는 것만 딱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속에 있는 것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어렵게 내가 이해를 해야 어려운 게 쉬워지지. 그래서 문제 좀